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의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이슈 언박싱 하는 날입니다. 신장식 변호사,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연결합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신장식 변호사님 방금 스튜디오에 왔다 가지 않으셨나요? 네, 근데 뭐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다시 나가서 전화로 이 참 무슨 풍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오신 것 같았는데 예. 네. 다시 전화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 보이니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 탄핵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만 여지까지 네.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국회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어요. 예. 107명 이 숫자를 보면 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가 제적의원 3분의 1, 그러니까 100명 이상인데 그걸 충족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탄핵안 의결에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 107명 이 숫자만 보면 국회에서 통과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의석만 가지고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죠. 예. 근데 임성근, 이동근 부장판사 어떤 사건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신장식 변호사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그 임성근 그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뭐 법적 브로커에 가까운 일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그 세월호 때요. 그 대통령 7시간 관련해서 예. 그 상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하스야라고 하는 분이 이 관련해서 의혹을 보도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판결문 이동근 여기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랑 같이 언급되는 이동근 부장이 당시에 이 판결을 하는 판사였는데 예. 판결문을 미리 유출을 해서 임성근 부장이 보고 나서는 야 이렇게 하면 VIP가 매우 불쾌할 테니까 무죄 판결을 냈단 말이에요. 매우 불쾌하니까 일단 법리상으로는 무죄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법리상으로는 무죄지만 명예훼손을 한 건 사실이다 라고 판결문을 수정해라 라고 시켰고 이동근 부장은 시킨 대로 명예훼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있지만 기자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으니까 무죄긴 하다. 법리상은 무죄지만 너 명예훼손한 건 맞아 라고 판결문을 수정해서 판결을 내렸고요. 사실은 또 임성근 부장 같은 경우는 그 이외에도 민변 변호사를 체포하다가 경찰이 그 부상을 입혔는데 예. 이 부분도 판결문 그렇게 쓰지 마라. 판결 결과를 바꾸죠. 이런 일들을 벌여왔던 분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그다음에 이동근 판사가요. 예. 사법부가 왜 행정부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뭐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레이저에 사법부까지 양승태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사실을 눈치를 봤죠. 예. 근데 이분들이 퇴직 이렇게 하게 되면 실은 전관으로서의 예우 다 받고 공무원 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2월 말이면 퇴직이 되거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사법농단에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다 그냥 뭐 팔이 안으로 굽는지 어쨌든 판결도 그렇고 법원 내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징계를 내리지 않았으니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방금 언급한 임성근, 이동근 두 사람들 다 사표를 제출했다면서요? 예. 네. 그러면 탄핵안을 올려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표 처리가 2월 말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2월 임시국회 중에 탄핵을 한다. 탄핵 발의를 하면 사표는 보류됩니다. 사표 바로 그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탄핵 발의를 해서 2월 중에 탄핵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정으로 지금 이탄희 의원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탄핵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얘기했던 판사들도 뭐 관련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사실 뭐 임성근 부장 같은 경우는 관련 재판에서 무죄는 받았는데 이게 좀 논리가 그렇습니다. 직권남용이었는데 임성근 부장은 남의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권이 없어요. 모든 뭐 판사들이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직권에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무죄이긴 하나 헌법상 재판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헌법재판의 대상이다. 라고 판결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통해서 헌법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법부에서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자,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뭐 정족수는 채워졌고 법안 발의 필요한 네.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이게 정적수는 뭐 채워졌는데 아직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 측 얘기를 들어보면 다음 주에 이 민주당 의총을 통해서 이거 좀 논의를 해볼 계획이라고 해요. 예.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당 차원에서 어떤 전략을 세울지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 제가 오늘 민주당 몇몇 의원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이게 취지는 정말 좋다. 예. 그래서 이탄희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발의 이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때 뭐 자신도 찬성을 했었는데 예. 과연 의총에 모여서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를 할 때 이게 스무스하게 발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겠느냐. 이건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역풍을 걱정하는 겁니까? 역풍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재보선,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갈등을 불러오는 그런 것보다 예. 그리고 이게 뭐 탄핵이 되면 뭐 예상하시겠지만은 야당의 뭐 강한 비판과 뭐 보수 언론들의 공격이 있을 예정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느냐. 저는 민생 경제, 코로나 대응 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또 관측을 하더라고요. 신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이제 법적인 한계 때문에 직권남용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아니지만 헌법재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사법부에서도 판결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실제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뭐 얼마 전에도 한번 열렸던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조차 굉장히 좀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를 검토할 만한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게 무슨 뭐 적폐몰이다 뭐다 보수 언론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심지어는 법관들도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헌법 유린 행위를 한 이 법관들이 그냥 밖에 나가서 전관예우 받고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헌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해야 되는지 176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그렇게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옳은지 참 많은 의문을 또 질문을 받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코로나 상황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19 상황 사실 보면은 계속해서 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영시기준 신규 확진자 지역 발생이 314명, 해외 유입이 32명, 총 346명 발생했는데요. 예. 어제 401명과 비교하면 55명 적고요.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늘 6시 기준으로 좀 나온 그런 확진자 수를 보니까 어제보다 또 많더라고요. 예. 50명 이상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할 수가 없다. 사우나, 직장, 우체국, 일상적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요. 언제든 재확산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실시간 추세로 보면은 300명대 후반쯤이 나오지 네.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방역 당국이 얘기했던 400명대 이하를 계속 일단은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400명대 이하가 지금 지켜주고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2.5단계도 이제 곧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걱정되는 게 설명절입니다. 예. 설명절이 2월 초에 있어서 이때 또 이 단계가 하향되면 또 다수가 좀 이동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어요. 피로도는 많이 높아져 있긴 하지만 이 설명절까지를 좀 우리가 잘 통과하고 나면 또 2월 말에는 또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큰 기운을 코로나에 대해서 큰 기세를 잡을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2월 중하순경에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뭐 지난 추석 때도 역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서 또 많은 확진자가 없게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방역 당국이 그 400명 이하로 계속해서 나오면 확진자들이 거리두기를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월 31일까지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일 또 한 번 연장된다고 하면 그 더 이상 우리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네. 그 뭐 여기저기서 뭐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기에 대한 비판을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이걸 9시 이후로 뭐 그 영업시간 9시 이후로 풀어주거나 이렇게 된다면 과연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모여가지고 방역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국은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야권의 뭐 후보들을 비롯 아니 왜 9시냐 9시든 10시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예. 이렇게 정해놓은 게 어디냐 뭐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좀 봐요. 이게 방역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예.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계를 좀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 그런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이 방역에 협조를 하게 되면 문을 닫게 되면 인건비랑 임대료 같은 뭐 90% 이상의 비용을 최대 지원을 해주고 예. 일본 같은 경우도 8시 이후에 식당 문을 닫게 되거나 이러면 예. 하루에 63만 원 정도를 보상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뭔가 버틸 수 있게 좀 해줘야지 그냥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닫아주니까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준다, 100만 원 준다. 이거는 좀 너무나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뭐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뭐 실시를 하려고 한다. 다만 시점은 그 민주당이나 정부와 그 협의하겠다라는 방침이나 또 정세균 총리가 그 이 손실 보상 이거는 재산권에 피해가 있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시혜로서가 아니라 그 자영업자들의 권리로서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라고 좀 단호하게 그 기재부 쪽에다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만약 그 방역을 위해서 조금 더 이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된다거나 한다면 단순히 그냥 아까 박정우 기자 말씀하신 대로 좀 닫아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당신들에게 권리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 제도적 대안을 빠르게 좀 만들어 가야 자영업자들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제도적 대안이 조금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계속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그 재정 건전성 OECD 국가 중에 6위거든요. 굉장히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서 예, 총 GDP 대비해서 우리 45%인 것밖에 안 돼요. 다른 데 100%, 200%면 훨씬 많거든요. 예. 그리고 재작년보다 작년이 물론 부채 비율이 늘었습니다만 그렇게 또 많이 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간의 여유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있지 않느냐. 다른 나라는 이미 너무 많이 풀어서. 그러니까요. 국간을 지키고 국간에 죄물을 쌓아두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뭐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나라만 부자고 나라 국간만 지킨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뭐 이 국민들은 지금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국간은 계속 닫아두는 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을 조사해보고 함께 토론해보고 의견을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박정 기자 말처럼 국가에서 집합 금지를 내리고 가게 문을 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다 그러면 어떤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한다고요? 네, 1월 말에 이 백신 접종 계획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뭐 최종적인 접종 우선 대상자 그리고 구체적인 접종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뭐 나온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와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또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시설, 보육시설 종사자와 직원, 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또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 경찰, 소방공무원과 군인, 교정시설과 치료감호소 수감자, 직원, 뭐 이렇게 우선 접종 대상자로 좀 포함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 중에 의료진과 집단시설 생활자, 종사자가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을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정부가 백신 접종센터 설치 원칙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각 시 군구당 1개소 이상 약 250여 개 접종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도 괜찮을 만한 넓은 지역에 하루에 수천 명씩 접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뭐 영국, 미국, 프랑스, 덴마크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문제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뭐 프랑스는 이 속도로 가면 400년 걸린다고 하는데 전 국민이 맞으려면. 우리는 그러니까 아마 뭐 각 지역에 보건소도 있고 우리 의료 체계에서는 그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백신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백신이 서말이라도 접종을 할 수 있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예. 지금까지 우리가 그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서 쭉 그 K 방역을 해왔던 이 행정력이나 국민들의 협조의 수준이나 이런 걸로 놓고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보다 백신을 다소 늦게 접종을 시작했어도 더 빨리 끝날 거로 예상이 돼요. 이런 것이 전부 다 K 방역의 힘이죠, 사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가수 강원래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태원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이 남성 댄스 듀오 클론 출신 가수 강원래 씨가 이틀 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배들이 빌보드 1위까지 차지하는 세계 1등의 문화 선진국이 됐는데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현재 방역 대책은 저희 자영업자들이 느끼기엔 선진국에 비해 꼴등인 것 같다. 영업하지 말라 해서 1년 가까이 영업 안 했고 다들 힘든데 가만히 좀 있으라 해서 가만히 하루 50만 원, 월 1,500만 원, 1년에 1억 8천만 원 손해봤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예. 그 안철수 대표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논란이 많이 됐고 비판도 좀 받은 것 같은데 그 후에 또 사과글을 올렸다고요? 예, 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냐면 이태원 모임에서 뭐 홍대, 강남역 종로 등 여러분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얘기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예. 제가 방역 정책이 꼴등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 예.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보상이 있는 방역 정책에 대해서 기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자신은 정치인도 아니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자리도 아니었는데 정치적으로 해석돼서 조금 아쉽다. 예. 아무도 저희 말을 안 들어줘서 어떤 자리이건 우리 목소리를 내고자 만든 자리였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안을 놓고 여러 말이 오고 있다고요? 네, 뭐 일단 정세균 총리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방역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철수 대표나 또 국민의힘 쪽 야당 쪽에서는 오히려 방역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정부 여당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안철수 대표의 행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리고 그런 목소리 듣는 거 좋은데 그런 목소리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논란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둘러싸고 정책적인 토론이 필요한데, 뭐 문재인 정권 잘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의 입을 빌어서 자기 얘기를 사실은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강원래 씨 관련해 가지고 자신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권 지지자분들이 정치적으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강원래 씨가 방역 관련해서 힘든 점들을 토로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걸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저는 이게 좀 안타깝고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점은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 또 그 답답함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방역 당국이 그래도 굉장한 노력 끝에 뭐 전 세계가 찬사하는 K 방역을 이뤄냈으니까 그걸 또 폄훼해서는 또 안 되겠죠. 네. 그럼요. 예.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 고통을 많이 겪고 있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 코로나 시대 필수 노동자로 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택배 노동자들인데요. 그 비대면 때문에 택배 업계 또 택배 노동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물량이 몰려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택배 업체 물류 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최근 쿠팡의 한 물류 창고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심장 쇼크사였다고요? 예. 지난 11일 새벽 5시 15분쯤 경기 화정시 동탄 물류센터에서 밤샘 근무를 마친 50대 여성 최모 씨가 야외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예.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회복지사였어요, 최 씨가. 예. 네, 이혼 이후에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가장 역할을 했었는데 원래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12월 그만둔 뒤 새 일자리를 찾기까지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곳에서 상품을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지 6번째 되는 날 숨졌는데 최 씨가 쓰러진 날이 기억하시겠지만은 기록적인 한파로 밤사이 최저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진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작업장 다른 노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별도의 난방장치도 없었고요. 예. 밤새 열린 이 문으로 강풍도 불어왔다고 합니다. 예. 근데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의 이런 이렇게 혹한에서 일하는 상황에서 이거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핫팩 하나만 나눠줬고 보온병 반입도 엄격히 금지를 했다고 해요. 따뜻한 물 한 잔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밥과 반찬이 식어 있는 차가운 도시락을 마지막 끼니로 먹고 이렇게 최 씨가 쓰러졌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방금 이야기한 이 열악한 노동 환경 쿠팡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네, 그게 어차피 이 물건 실은 차량이 들락날락 계속 해야 돼서 문 열어놓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난방을 할 수 없었다. 휴게실이나 화장실 등에는 난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쿠팡 노동자들 얘기는 휴게실이라는 게 사실 그냥 로비에다가 의자 갖다 놓은 수준이라서 예. 거기에도 난방은 없었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야외 카페 같은 데도 보면 아무리 이게 차량이 들락날락해서 문을 닫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난방장치 야외에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류 차량 때문에 난방장치 못했다. 이걸 악의적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악의적인 비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나치게 그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얘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변호사님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네. 이 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도 한번 언급해 주시죠. 이게 산재 인정을 받는다면 산업재해로 이렇게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산재 인정받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입법은 됐지만 그게 3년 유예돼 있어요. 3년 뒤에 실시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심근경색이 이 보건 환경 때문에 이 난방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거든요. 이런 예.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인가를 피해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또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